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책은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입니다. 두 사람의 공저작인데요. 먼저 고트프리트 라이브란트, 맥킨지사의 파트너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임원 이상의 역할을 하는 이제 핵심 인재들이죠. 그리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 보통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최고 이제 의사결정자 CEO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BIS, 이 국제결제은행이죠. 여기에 기술 고문을 맡고 있는 이 금융계에서는 그야말로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제에만 온통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결제망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솔루션을 내는데 온 힘을 바치겠다. 굉장히 좀 결제에 관한 좀 오타쿠 이런 취급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이론에 정통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국제금융협회 최고 위치에 오른 사람답게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와 이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그리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각각 여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저자인 나타샤트 테란, 이 저널리스트로 활동했고요. 현재도 월스트리트 저널, 타임, The Financial Times, 머니위크 이런 여러 글로벌 이 금융 매체에 글을 기고하는 자유기고가이기도 합니다. 스위프트사의 기업 부문 책임자를 지냈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이제 비거주 학자, 상당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그런 포지셔닝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결제 시스템 감독국, 금융서비스 소비자협회, 뭐 기타 여러 단체에서 현역으로도 활동 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 세계 금융의 이제 최고 탑 프라이어리티들이 뭐 이런저런 내용을 이제 말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제 방식을 이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제 페이를 결제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 그리고 결제에 따르는 위험, 개인의 각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 권한자 이런 게 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제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을 소유한 주체에 관한 여러 내용들도 있고요. 이게 워낙 큰 돈이니까요. 경제와 정치, 심지어 국가 안보의 여러 내용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얼마나 거대한 부를 가져갈지, 누가 결제 권력을 소유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지, 그 여파로 누가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사회에서 소외될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과연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매개체가 그렇죠. 벌기는 정말이지 어려운데 쓰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로 통용되는 지금의 결제 방식. 그야말로 사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부터 대형 뭐 소셜 미디어, 소셜 커머스, 기타 여러 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 결제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자인 은행은 물론이고요. 빅테크 업체, 그러니까 테크 기반의 회사들, 또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 큰 돈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끼어드는 사기꾼들, 기타 이런 이제 주체들이 결제를 지배하는 이제 핵심 키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들로 결제 산업은 오늘날 빠르게 진화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브랜드를 좀 홍보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지만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결제 행위를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다양한 테크니컬 기술들과 결합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로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기술들이 그러하지만 이런 세상의 변화 그리고 결제 부문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의 상당수가 출시된 지 사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이죠. 그러니까 한 뭐 1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까지 파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미디엄 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간 결제자 또는 뭐 중간 브로커리지 물론 그것도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중국의 뭐 알리페이 그리고 저쪽의 텐페이 중국이 이 두 앱으로 사실상 모든 부를 이제 긁어갔는데 전 세계 다른 이제 서구 진영의 플레이어들도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이제 이합 집산과 이전 투구의 그런 장이 된 지 오래예요. 애초에 휴대전화가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제3세계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시아의 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
이쪽이 기존의 유선 라인을 넘어서 이제 모바일로 가면서 이 서비스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어요. 기존에는 이런 망에 이제 도달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결제망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중앙은행이 탈현금화 추세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실험까지 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죠. 뭐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페이팔 이런 결제 서비스의 공급업체,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주식 가치가 현재 대부분의 상업은행들보다 더 커졌습니다. 예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은 결제를 위해서 온갖 이제 IT 기기들이 총동원되잖아요. 반도체와 통신기기는 물론이고요. 이제 모바일 폰이라던가 네트워크,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이제 가상 코인, 가상 통화까지 사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참 눈부시게 빠르게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지만 변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산업이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산업 지형까지 통째로 바꾸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바꾸겠지만 무엇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들이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이 세계 금융의 가장 꼭대기 그리고 혈관이라고 일컫는 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 이 회사에 이 두 명이 다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 분야의 최신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 정확하게는 결제인데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점점 더 전파되고 있는지를 참 이 심층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요. 이 현대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돈이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결제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남용되는지, 그 남용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인문학 내용까지 좀 붙여서요. 화폐와 은행의 뭐 변천 과정, 그리고 돈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요인, 정치공학적인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 책을 읽는 이 독자들이 입체적으로 이 결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뭐 돕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와 금융, 세계 정세에 관한 이 상식과 깊이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이 책, 시간 되면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럼 내용을 좀 이야기하기 앞서서요. 이 책이 가뜩이나 금융적인 내용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저도 좀 그렇지만. 게다가 이 책 자체가 한 450여 페이지가 넘어가는 은근히 볼륨이 있는 사이즈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을 다 하기는 어렵고 뭐 그럴 의미도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저 키포인트다 아니면 재밌다 이런 내용들을 뽑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들이 몸담았던 곳이죠. 스위프트.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영문 줄임말인데요. 스위프트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보면은 이제 은행 같은 이 금융기관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들 금융기관이 서로 안전하게 이 금융거래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고도의 보안을 갖춘 이 전산망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위프트란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그 당시 국가 간 금융 거래를 보면은 주로 이제 수기, 그러니까 수동 결제 시스템을 썼는데요. 보통은 이제 텔렉스를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이 벨기에 금융계를 중심으로 좀 더 쉽고 안전하고 좀 공통된 좀 통일된 그런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이 스위프트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15개국의 239개 은행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빠르게 대체하고 그러니까 텔렉스를 폐지하고 그 다음 단계를 썼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여러 발전 과정을 거쳐서 이 강력한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보면은 이 스위프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이런 금융기관이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한 1만 1천 개가 넘었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이는 그만큼 전 세계 많은 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스위프트의 기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송금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내는 사람이 이제 영란은행을 이용하고 있고 받는 사람은 미국의 이제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이 은행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란은행에서 보내는 사람 계좌에서 이제 돈 10만 달러를 빼요. 이건 간단하겠죠? 하지만 영란은행이 뉴욕에 있는 BOA에 직접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하지 않는 한 영란은행이 BOA 계좌에 이 돈을 입금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기에 유로와 이 미국 화폐 간의 이 환전, 환율, 뭐 기타 여러 문제들도 시시각각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원래 이제 기업이나 국가 간 교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스위프트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뭐 기타 금융기관에는 이른바 스위프트 코드라고 하는 이 고유한 식별 코드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좀 보증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프트는 결제 시스템이지만 은행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은행 간에 보안을 걸어 놓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의 사례를 보면요. 영란은행은 이제 10만 달러를 인출해서 BOA 계좌에 입금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면은 이 결제 요청이 추가 확인 없이 바로 이행되는 겁니다. 실제 현금이 이동하지 않아도 단순한 이제 텍스트 문자만으로도 거래가 성립되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뭐 시스템인가? 그냥 문자 전송 아닌가? 금융적인 내용이 포함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가 어떤 A은행과 B은행 간에 어떤 한 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각 은행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매우 많은 숫자의 그런 횟수의 거래를 계속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 트랜잭션이 서로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전 세계국이 서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일일이 현금을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실물이 옮겨지지 않아도 이게 보증이 되는 사실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 따르면은 매년 이 수조 달러 이상의 돈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가 차단이 되면은 이제 국가의 기관망이 마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금융기관 1만여 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곧 세계 금융시장과 세계의 무역 거래에서 차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국가가 부도난다는 뭐 그런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수출업체나 무역업자들 빨리 대금을 받지 못하니까 결제가 지연되잖아요. 그럼 해당 은행과 거래를 중지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중단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스위프트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결제 수단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예전 방식, 그러니까 텔렉스를 보내서 서로 간에 좀 보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아니면 우회 결제 수단을 통해서 상대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안전성과 효율적 측면에서 크게 떨어지고 또 장기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부대 비용이 계속 발생하니까. 어쩌다가 보면은 이제 10만 달러를 보내는데 5만 달러 이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왜 암거래라던가 아니면 뭐 범죄 이런 조직과의 어떤 무언가 있으면은 그 리스크 해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스위프트를 이용하지 않는 은행이나 상대방 측과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는 교역 감소로 이어지고 해당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이제 가하게 돼요. 이 때문에 스위프트 퇴출은 초강력 글로벌 제재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란이 이런 케이스에 걸렸죠. 그래서 지난 2012년 그리고 2018년 이 두 차례에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주요 은행이 이 스위프트에서 차단됐습니다. 그 결과 석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고요.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기타 이제 생필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란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나왔죠. 러시아. 현재 이제 주요 7개국 G7하고요. 유럽연합, 한국도 포함됐는데 한 30여 개국의 핵심 국가들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이 러시아 주요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 300개 넘는 은행이 있는데 전부 스위프트에 가입돼 있어요. 워낙 원자재 시장이 큰 나라니까.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스위프트 결제 건수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고 뭐 기타로 원유나 광물, 곡물 등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거래량이. 그래서 원자재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스위프트를 통해서 막대한 수출 대금을 받아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로가 막히게 된 거죠. 물론 한 나라를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코너로 모는 행위는 위험해요. 게다가 러시아는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서로 마지막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 국가가 이제 러시아의 모든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차단시킨 건 아니에요. 약간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참가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와 은행 체계가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 전쟁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약 6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이 외환, 대부분 달러인데 현재 거래 불능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 스위프트 규제를 완전하게 막아버리는 걸 좀 못했어요. 주저했습니다. 당연히 반대 파급을 우려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조금 덜하지만요. 독일과 네덜란드, 기타 이 유럽연합의 대부분 국가가 러시아와 이 에너지, 원자재, 기타 활발한 교역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차단된다. 그러면 대체 국가를 찾기도 어렵고요. 찾는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몇 배 이상 상승하겠죠? 또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유럽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지만요.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요즘은 미국도 그렇지 않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 러시아를 비난하고 규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밀어주는 그런 액션을 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들의 속마음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관계가 위험하고 이제 무섭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여기에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과 함께 이 독자적인 결제망 구축을 좀 서두르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뭐 완성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약간 좀 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IRA 법안이라든가 기타 내용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모든 이익은 미국으로.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심하게 이제 달러를 조이고 해외 결제망을 좀 본인들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불만을 가진 나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미국의 우방이라는 이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이제 빈틈을 파고드는 게 중국이죠. 위안화 이제 석유 결제를 시작하고 남미 같은 곳에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에 대외 정책에 반발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결제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큰일이죠. 미국의 달러 패권,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건드리는 중국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다행이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서 우리가 좋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결제망이 흔들리면은 미국의 달러 패권도 위험해지니까 결국에는 이 중국 위안화 국제 결제 역량 상승 그리고 이거를 막으려는 이제 추가 미국의 어떤 조치. 그래서 당분간은 매우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 주변 나라들은 물론이고 이 미국의 이제 개별 업체들도 미국 정부에 이제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은 좀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4월 5월경에 이제 미국 정부가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러시아 농업은행 간의 거래를 승인한 건이 있어요. 불과 1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은행이 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됐으니까 원래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 국가들에게 러시아와의 교역을 막았던 가장 심하게 좀 간섭했던 미국이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스위프트망을 조금 허물어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싸우다가 죽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만 불쌍한 겁니다. 70이 넘은 노인 이 푸틴의 멍청한 짓에 양국의 젊은이 수십만 명이 죽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 이 전쟁을 부추긴 서구 진영 국가들은 지금도 러시아산 자원과 제품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러시아 쪽에 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사실상 한민족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구소련 연방으로 보면은 이제 뭐 핵무기 같은 것도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가장 윗선에 있는 몇 명의 좀 이권 다툼으로 이렇게 됐다. 뭐 중간에 좀 부연 설명이 더 많아지겠지만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예요. 게다가 이게 합쳐지는 걸 원치 않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 여기에서 계속 분열을 시킨 거죠. 물론 나토 쪽에 붙지 않게 하려는 이제 푸틴의 여러 가지 무리수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끼인 나라, 그리고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주변의 정치 변동, 이 외교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우크라이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예측 불허의 북한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편이지만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니까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얄미운 상대, 이 일본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언제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금치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스위프트란 게 이렇고요. 다음은 이제 결제 그리고 돈의 기본이죠. 금융업의 베이스인 이 은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일단 현금 흐름의 매개체죠. 중개자이기도 하고. 그러면 현금 흐름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요. 실제 현금의 이동 없이 모든 채무가 해소되는 이 가상의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작은 섬에 있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어떤 관광객이 찾아와요. 그리고 $100짜리 지폐로 호텔비를 선불 결제합니다. 이때 호텔 주인은 이 관광객이 낸 $100짜리 지폐로 기존에 이제 고깃집 주인에게 진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이 정육점 주인도 원료라던가 기타 뭐 물건을 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진 빚을 이 돈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정육점 주인에게 받은 돈을 이제 자신의 농기구를 고쳐준 정비소 주인에게 줬고요. 정비소 주인은 지난달에 자식의 결혼식 장소를 빌려준 호텔 주인에게 다시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로 이렇게 좀 현금이 순환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이 관광객이 호텔 프론트에 나타나서 사실 나 계획이 좀 바뀌었다. 이 호텔에 투숙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호텔 주인은 이 $100를 돌려주고 관광객은 떠나게 되겠죠? 관광객이 등장하기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섬에 존재했던 모든 빚이 모조리 청산됐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와는 반대로 빚을 갚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가? 정육점 주인이 농부에게 진 빚을 갚지 않으면 농부는 이 정비소 주인에게 돈을 갚을 수 없고 정비소 주인도 뭐 그 다음 단계 이제 대출 순환이 안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연달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섬 전체가 완전한 혼란 속에 빠지고 이제 법치국가가 좀 어려워지겠죠? 폭력 사태, 무정부 사태 이런 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건 작건 오늘날의 모든 경제는 다원적이며 복잡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 상황은 이제 섬이라는 작은 공동체의 1차원적인 결제 방식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 복잡하게 좀 펼쳐놔서 그렇지 세상의 모든 이제 결제망 그리고 금융의 이 현금 흐름은 그 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좀 간단하게 도식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금융 흐름 또는 현금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금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 또는 신용 팽창 단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등은 어쩌면 그냥 단순한 옛날의 그 전당포 아시나요? 그런 수준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급준비금 제도 또는 부분지급준비금 제도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지급준비 제도라고 하면은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해요. 전체 예금액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이제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제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 법정 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초과 지준금이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금액 대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렇습니다. 가령 어떤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최소 700만 원은 이 예금주들의 수시 인출, 결제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고요. 나머지 9,300만 원은 대출 등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지급준비금만 남겨두고 그 외 전액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예금자들은 이제 예금을 맡긴 대가로 대출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받겠죠. 그리고 자금 수요자들은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차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 돈을 맡긴 이 자금 공급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는다. 그럼 은행은 이를 다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 예금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두도록 하는 제도. 이걸 준비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개인이 예금을 찾으러 가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인류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화폐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광물, 주로 금과 은이었는데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의 출발도 이런 발전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금융을 보면은 기원전 4000년 정도경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점토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당시의 점토판을 해석해 보면 지급해야 할 물품과 이 시점을 구체화해서 이 점토판에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어음이 되겠죠. 그리고 중세에 오면은 이제 초기 은행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고전적인 형태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서 금을 받아서 이걸 저장한 다음에 보관 수수료로 먹고 사는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이 상태는 예전에 뭐 전당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대부 이제 신용융자의 개념을 처음 발휘한 게 이탈리아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지리적 이점을 살린 겁니다. 이제 유럽의 교역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좀 개념과 비슷한 은행의 자취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상인들이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제 다른 상인과 거래를 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많이 찾았는데요. 서로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니까 환전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탈리아에서는 상인에게 이런 환전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전상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업도 함께 운영하니까 부를 엄청나게 축적을 해요. 그래서 환전상들은 탁자 위에 화폐를 펼쳐놓고 일을 했는데 이 당시 탁자를 뜻하는 말이 방카. 이게 오늘날에 이어져서 은행을 뜻하는 뱅크의 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이후를 거치면서 이 은행이 더욱 형태를 갖춰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오늘날이 되면은 이제 금 대신에 화폐 역할을 하기 시작한 이제 보관증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은행은 이제 고객이 은행에 납입한 예금만 갖고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예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없던 돈이 만들어지고 그 돈으로 대출을 하게 된 거죠. 실제 하지 않는 돈을 융통해서 이자를 받으며 수익을 낸다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17세기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당시 영국을 보면은 화폐로 금을 썼는데요. 무겁잖아요. 그리고 불편하고 소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하기는 더 불편하고 도난 위험도 있겠죠. 그래서 튼튼한 금고가 있는 이 세공업자들에게 금을 맡기고 대신에 보관증을 받았던 게 이제 시초예요. 그러자 이 보관증이 이제 금보다 편하니까 그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똑똑한 몇몇의 세공업자가 사람들이 금 대신 이 보관증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금을 금고에 대신 보관해 주면서 보관료를 얻어왔던 세공업자들이 이제 이 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또 이자를 받으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 역할을 대신하게 된 보관증으로 대출을 하기 시작한 세공업자들. 창고에 금이 없어도 보관증을 만들어 대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자로 엄청난 부를 계속 축적해 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 세공업자만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곧 뭔가 이상한 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빠르게 돈을 버는 세공업자들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하죠. 이제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질투심이 더 앞서였는데 원래 좀 남이 빠르게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꼬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금 세공업자에게 맡겨놓은 금을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찾아갔고요. 없는 금으로 보관증을 만들던 이 세공업자는 파산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세공업자의 파산을 끝으로 은행업의 발달은 종결되었는가?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은행업을 본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어떤 좀 전화위복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는 전쟁의 시대인데요. 뭐 그 이전도 그랬지만 전쟁으로 많은 돈이 필요했던 이 국가, 정확히는 정부나 왕실에서 이쪽 사람들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왕실이 금 세공업자들에게 금 보유량의 3배까지 이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 버려요. 즉 금이 없더라도 금이 있다는 보관증을 쓸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해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화폐 발행 권한을 넘겨준 겁니다. 당시 영국 왕실의 허가를 받은 이 곳들이 이제 없는 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날의 은행의 모태가 되고요. 결국 모든 금융의 역량으로 실물 경제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이제 현금의 발 아래 두는 돈의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법적 거래였지만 이를 합법으로 만든 것이 이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졌던 예금 소유권 분쟁. 물론 처음에는 의식 있던, 그러니까 양식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회 투표 결과 고객의 예금은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동안 은행의 소유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의회제, 정확히는 의원 내각제의 폐해인데 소수의 이제 거두 정치인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내각제 시대입니다. 물론 대통령제도 폐해가 많아요. 독재자가 출연할 수도 있고 좀 폭력적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지금의 상황도 엉망이지만요.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 또다시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말하고도 좀 벌써 틀렸네요. 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뒤에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대대손손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아마 그 국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그 나라는 이미 형편없는 나라니까 얼마 안 가서 없어지겠죠. 무너지거나. 그런데 내각제는 다릅니다.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수백 명이 대대손손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에게 안 좋다. 내각제로 가야 한다. 의원 내각제가 좋다.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정치인.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나라의 법정 지급 준비율이 7%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통장에는 100만 원이 찍히고 실제로는 은행이 7만 원만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를 B나 C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은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 구조가 17세기 금세공업자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장에 흘러드는 화폐량이 늘어나고 경제가 팽창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몇 번의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각국이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이 통화관리기관을 통해서 은행의 지급준비율 준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조금 자세히 볼까요? 우리 생활과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첫 번째 은행이 돈을 1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은요. 지급준비율이 20%다. 그러면 첫 번째 은행이 두 번째 은행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8천 원입니다. 그럼 2천 원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은행은 받은 8천 원을 세 번째 은행에 빌려줍니다. 그럼 6,400원을 빌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20%는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은행이 네 번째 은행에 또 주면 5,120원이 되고 다음엔 4,090원, 3,270원, 그리고 2,620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무한히 빌려준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10번째 은행까지 갔을 때 첫 번째 은행이 가지고 있는 만 원부터 10번째 은행이 가지고 있는 1,340원을 더하면은 총 44,630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이 빌린 돈을 상환해 나간다면 다시 돈의 총량은 만 원이 되는 게 맞지만 두 번째 은행이 돈을 빌린 순간 두 번째 은행의 자산이 8,000원이 되므로 그 순간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는 1,800원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지급준비율 20%에서 총 시중에 풀리는 돈은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잡하고 다단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면은 만 원이 그 몇 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돈 분리기가 완성되고 파생 상품까지도 나오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고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처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던 예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통화, 이게 은행 신용액인데 이게 시장에 유통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통화량 중에 90% 이상은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급준비 제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실물인 화폐와 다르게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돈이 전국에서 대규모로 오고 가면서 실존하는 물건들을 사고 팔게 하는 겁니다. 이 불려진 돈의 규모에 비하면은
조폐공사에서 현물로 찍어내는 이 종이 화폐는 그야말로 일부에 불과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통화 공급이 팽창하면서 구매 경제력,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정 준비율을 통해서 돈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의 통화량 조절은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화폐를 발행하는 이 화폐 발권력의 문제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 저렇게 파워를 유지하는 게 뭐 군사력이 단연 크겠지만요. 바로 이 달러의 힘인 겁니다. 그러면 국제에서는 이제 미국인데 우리 국내에서 보면은 이제 정부의 힘은 이 발권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이든 한국이든 이제 개별 주체가 발행하는 이 코인 여기에는 어떤 담보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폐에도 담보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미국이 뭐 닉슨 때 이제 금태환 이제 금본위제를 그냥 뭐 무시해 버렸죠. 그야말로 뭉개버린 건데 전 세계 신용 시장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각 개별 주체인 뭐 코인사들이 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너도 나도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된다. 뭐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낙후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나는 사기꾼이라고 예, 외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가상화폐도 뭐 뒤에 잠깐 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돈으로 가짜를 사는 행위. 저는 그것이 바로 코인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고 전 세계에는 이 코인 시장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도 일부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 원칙, 경제와 세상이 돌아가는 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코인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비트코인이나 초창기부터 사람들에게 이제 깊숙이 퍼진 이제 몇 개의 화폐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나 화폐라는 개념으로 살아남기보다는 어떤 좀 뭐 발명품 또는 수집품 그런 개념의 느낌이 더 크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검은 돈의 흐름 이외에는 실물 경제로 거의 쓸 수가 없어요. 뒤에 시간 되는 대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급 준비율의 내용이 대략 이렇고요. 그러면은 원리를 알았는데 당연히 이 내용을 활용하고자 나쁜 쪽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급 준비율을 만약에 뭐 10%, 8%, 7% 이렇게 하다가 뭐 2%, 3%로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시중에 유통시킬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은행감독위원회, 우리가 흔히 바젤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도입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1974년에 독일 헤루슈타트 은행이 파산했어요. 국가 간의 지급 결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계속 파급됐습니다. 그래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0년대로 가면은 이제 남미 쪽 국가들이 좀 문제가 심했어요. 이 과도한 외채 그리고 국가 부도. 그래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고요. 최초의 글로벌 자기자본 규제인 이 바젤 1 이게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긴 했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대출받는 곳의 신용도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험 가중치를 100% 적용한다. 이 점이 컸어요. 그래서 바젤 2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젤 1때 자기자본 비율 이 BIS 8% 유지와 더불어서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는 세 가지 논리, 그러니까 최소 자본 규제, 금융당국 점검, 그리고 시장 규율 강화, 이걸 통해서 새롭게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잘 진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좀 관리 감독이 깐깐해지니까 금융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져요. 2008년에 일어난 이 글로벌 금융위기, 뭐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건의 이유를 짧게 요약해 보면은 자금 조달을 위한 단기 부채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젤 2가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위기,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인해서 이거를 또 추가 업그레이드한 바젤 3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프라임 고객, 그러니까 우량한 고객이 우량하지 않은 고객,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 비우량 고객이죠.
여기에 대출해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가치가 폭락하게 된 건데 한마디로 우량한 것과 우량하지 않은 것을 마구 섞어서 뭉뚱그려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미국 내 금융위기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까지 파생된 거예요. 근데 파생 상품 거래가 워낙 뭐 다양하게 엮여 있으니까 이제 유럽의 대형 금융기관들도 좀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때 10년 만기 주택 모기지에 한 3개월에서 뭐 짧게는 하루까지 이 CP, 그러니까 기업어음이죠. 이걸 통해서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택 가격이 폭락하니까 주택 가격과 연관된 파생 상품들,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모두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폭락한 투자 상품들을 시장에 팔아봐야 단기 부채를 뭐 갚는데 어림도 없었으니까 이게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요.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뭐 기타 미국의 5대 투자 은행들이 대부분 파산하거나 아니면 좀 그에 준하는 사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젤2가 자기 자본 규제로 단기 부채나 그로 인한 유동성 악화 등에는 좀 신경을 잘 못 썼다. 그래서 이제 바젤3가 도입되게 된 거죠. 바젤2의 문제점, 이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만을 고려한 것이 한계잖아요. 그래서 단기 부채로 인한 유동성 악화를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좀 대응책이 나온 게 3인데 현재까지 보면은 바젤3가 가장 완성된 형태의 자기자본 규제라고 할 수 있고요. 크게 봐서 이 자본의 질적인 면을 강화시켰고 레버리지 비율도 좀 도입했고요. 유동성 규제 비율 뭐 가져온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젤 3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바젤위원회가 바젤 3 이행하라고 계속 좀 강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형 은행들의 저신용채 매수 부담이 커진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대형 이제 은행 상황에서 보면은 메이저 은행이 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젤 3를 뭐 나름 대비를 해요. 그래서 기업 자체 내부 모형을 따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AA 등급보다 낮은 A 클래스, 신용도 A 등급 이하의 회사채를 사도 위험 가중 자산이 크게 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형 은행들의 상황을 보면은 A 등급 이하 채권을 매수하면은 이 위험 가중 자산이 바젤 2 모형보다 바젤 3에서 훨씬 높아져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설명을 좀 깊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보면은요. 바젤 2에서는 자기 자본 비율 8% 제한 이외에도 이제 보통주 자본 이율 2% 이상, 그리고 기본 자본 비율은 4% 이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바젤 3로 오면은 이걸 강화해서 자기 자본 비율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 자본 비율이 4.5%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티어 1, 그러니까 기본 자본 비율이 6%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돈을 더 융통하는데 깝깝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추가로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겹치고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여러모로 좀 돈을 쪼이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사회에 이제 여러 긴축으로 오고 있고 당분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어쩌면 몇 년 이상 더 갈 수 있겠지만 현금을 가진 사람이 위너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을 보면은 이제 갭 투자 시즌 2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나이대가 한 3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뭐 갭 투자를 한다. 저는 사실 갭 투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을 은행 빚을 크게 지지 않고 사서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꼭 무슨 뭐 수익을 보니 안 보니 그걸 떠나서 집이 주는 그런 위안감이라든가 뭐 안정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갭 투자를 한다. 앞서 이야기한 이런 금융 부문 외에도 지금 서울 경기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만 채가 넘어간다는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발표가 10만 채면 실제로는 더 많겠죠? 여기다가 기존에 집이 안 나가는 이런 내용들까지 더해서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금 산다는 거는 거주 목적 이외에는 정말로 위험하다.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최근에 아파트로 대표되는 이제 약간 좀 신분제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익도 있지만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은 이제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주위의 여러 시끄러운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를 좀 다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이제 금융 권력 또는 여러 기득권을 가진 이제 세력들이 계속 흔들어 댈 겁니다.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돈은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더해서 이제 권력과 정책을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게임이에요. 게다가 이쪽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1조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 돈을 뺏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내용이 이렇고요. 요약을 해보면은 은행의 위험자산 기준을 변경하고 위험자산 비율을 하향 조정하게 하면서 은행이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손실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리고 가계대출을 줄이고 대신에 기업대출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금융정책 컨트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젤 3 하에서 대규모로 개인 대출, 뭐 가계 대출이겠죠? 이걸 크게 일으키는 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기에 관해서 이후로도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이 기본적으로 결제 시스템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위주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IS라든가 바젤 3 등의 내용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면은요 관련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상세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요. 앞으로 어떤 큰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파트를 산다. 뭐 큰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꼭 시간 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을 좀 보겠습니다. 원래 결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지폐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전통적인 이 금융 결제 시스템, 이 금을 한 번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의 결제망에서의 역할, 그리고 좀 중요 포인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제 미국과 EU가 이란을 좀 핵 개발한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이란 은행 30여 개 정도를 이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프트가 아까 전 세계 1만 1천 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이 국제금융정보통신망에서 빠진다. 그러면 정말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인터넷이 끊긴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란이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터키가 이란에서 수입하던 원유 대금을 달러로 지불하는 대신에 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을 이제 몇 킬로 단위로 가방에 넣어서 사람이 가지고 직접 가서 이란에 전달해주는 이 물물 교환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인류의 금융 역사가 몇백 년 정도 후퇴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란의 스위프트 퇴출을 직접 지켜보게 된 중국과 러시아. 이제 앞으로 서방이 주도하는 이 국제적인 거래 시스템 이 안정성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니까 기분만 나빴었는데 여차한 순간에 자신들의 목을 이제 쥐을 그런 무기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초전인 그런 셈이죠. 당시에도 러시아가 스위프트 퇴출 직전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고 서방의 수출 금지 등의 일종의 경제 제재를 좀 가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경제 제재가 발생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먹던 이 노르웨이 연어가 EU의 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팔로가 막히겠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 영향으로 한국에 이제 연어가 많이 수출되게 됩니다. 연어가 원래는 좀 비쌌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연어 무한 리필 전문점들이 여기저기 예, 막 생겼어요. 우리나라 좀 수혜를 본 거죠. 그리고 이란의 이 스위프트 퇴출과 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를 경험했던 러시아. 이 스위프트가 아닌 독자적 지급 결제 시스템인 SPFS, 정확히는 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 이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 송금의 한 20% 정도가 이 SPFS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결제하는 이제 지역 화폐, 뭐 그 정도 이상의 의미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계속 준비를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같이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는 40%대였던 달러 비중을 몇 년에 걸쳐서 10%대 이하로 낮추는 게 최종 목표였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러시아 해외 자금이 묶이고 스위프트에서도 퇴출이 됐지만 러시아가 지금 꽤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미리 달러 비중을 줄여놓고 이 스위프트망을 대신할 SPFS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나가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굳이 러시아를 떠나서 뭐 미국이 하는 거는 다 싫어하니까 중국도 2015년에 이 CIPS라는 이 크로스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스위프트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개국 이상의 1280개 금융기관을 이 CIPS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용 기관을 늘리고 있는데 주요 서방권은 아무래도 좀 적지만요. 뭐 남미라던가 제3세계 쪽은 많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오류가 아마도 있겠죠. 1300개 가까운 금융기관이라고 하지만 절반 이상이 중국은행이니까 1만 개가 넘어가는 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스위프트와는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최소한의 거래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위안화 거래 비중을 높이고 있는 한마디로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 외화 보유고에서 미국의 국채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금 보유를 늘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아놔야 그만큼 이득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달러의 파워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을 다른 나라가 가져가는 상황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연이어서 추가 조치를 발동시켜요. 첫 번째는 금 수출 금지 조치. 중국을 산업적으로 보면은 1년에 금을 약 370톤 정도 생산하는 세계 1위의 금강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위가 러시아로 한 330톤 정도, 3위는 호주로 한 320톤. 그러니까 세 나라가 공식적인 금 생산량이 좀 비슷하죠. 4위부터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미국에 대항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이 내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해서 이제 완전히 막아놨어요. 두 번째는 중국이 생산하는 금의 전량을 인민은행 산하 금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금의 해외 유출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 2014년에 상하이의 금 선물 시장을 개장을 했는데요. 상하이 금 선물 시장의 금 가격을 미국 선물 시장의 금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금을 보유한 뭐 사람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금값을 높게 쳐주는 쪽에 금을 팔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금을 흡수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많은 생산량이 있는데 더해서 고가의 금 매수 제도를 쓰니까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금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수치의 변동은 있겠지만요. 2012년 이란의 스위프트 퇴출과 2014년 러시아의 크림 사태 병합 이후에 금 가격이 좀 대폭 상승했거든요. 이 중국이 흡수하는 이유가 좀 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2020년 이후의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한 1000톤 가까이, 인도는 한 9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생산량의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들의 움직임에 더해서 제재 조치를 직접 목격한 나라들이 자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이제 미국이 압류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이나 기타 서방과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들, 압류 위험이 없는 대체 자산 보유량을 좀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금이 최고잖아요. 리스크가 클 때, 위기의 상황에는 역시 금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어떤 정기적이나 매년 공개하지 않아요. 몇 년에 한 번 정도로 뭐 공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발표 자료를 보면은 중국 금 보유량이 계단식으로 점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개를 몇 년 만에 하니까 보유량이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이 금과 원자재 보유량을 최대한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금을 거의 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금도 100톤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던가 해외 교역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은이 마지막으로 금을 대량 매입했던 시기가 2011년에서 13년 그 사이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은이 보유한 이 100톤여의 금도 90톤 가까이는 이때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한은이 금을 매입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한국은행 총재, 기타 이 금 거래에 관련됐던 이 한은 관계자들이 2016년도가 될 때까지 몇 년 동안이나 국회에 계속 불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금 투자 실패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당시 구입한 금도 상당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에 이제 한은은 금 구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봐야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편하다. 여기에 크게 다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세계 중앙은행들은 한국과 다르게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탈에 보면은 IMF 기록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전체 금 보유량이 3만 7천 톤 정도. 이게 2022년, 23년 기준인데 당분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금은 이제 리스크 해칭이 확실히 되지만 세금이라던가 보유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죠. 국가에서 보유해도 어떻게 크게 이익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익을 노리고 한다기보다는 큰 위기 상황에 국부를 지키는 그런 용도로 보는 게 맞겠죠. 개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제라고 하면은 이 금이 빠질 수 없으니까 이 국제 결제망에서의 이 금의 역할, 금의 비중, 그리고 현재 위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이야기입니다. 결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이 크레딧 카드죠. 역사를 보면은 1950년경에 미국의 사업가 프랜시스 맥나마라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이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갑을 호텔방에 두고 온 겁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이 곤란한 상황을 겪는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현금이 들어있는 어떤 카드 형태의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업자와 자기 친구들 수십여 명을 대상으로 제 카드 형태의 이 결제 카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초도로 뉴욕에 있는 14개 레스토랑을 유명한 내용이겠죠? 가맹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이 카드만 보여주면 지금 당장 계산을 하지 않아도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내용이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게 발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움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었고요. 혁신 그 자체.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이 말 그대로 이 신용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 맥나마라가 이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카드를. 그러면 이 회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리스크를 짊어질까? 일단 이 만든 사람을 믿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카드가 당연히 될 줄 알고 갔는데 소위 말해서 망신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대금 결제를 해서 일단 돈이 그쪽으로 갔는데 이 카드를 만든 예를 들어서 이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돈을 들고 도망갈 예, 그런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어쨌든 이 사람이 친구니까 큰 돈이 아니잖아요. 한 달 결제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큰 결제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사용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사용자는 그렇다고 치고 이 공여자,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14개 레스토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고객보다 훨씬 더 리스크를 크게 짊어지고 그리고 그 이상의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외상을 주고 나중에 받는 개념이잖아요. 돈을 외상으로 받는다.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만든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어떤 정부 단체라던가
뭐 큰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명의 개인일 뿐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라진다. 그러면 한 달 정도의 매출은 다 공중분해되는 거죠. 또 이 맥라마라나 아니면은 이 사용자가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난 아니면은 그냥 잃어버렸을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카드를 주워서 사용한다. 아니면은 처음에 카드는 말 그대로 조잡했을 테니까 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만들기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도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14개 레스토랑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지금에야 이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이 금융결제망에 의해서 뭐 이런 내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금도 이 시차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좀 도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위조 결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였어요. 그러나 이제 뭐 홍보 효과라는 것도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 돈을 띄더라도 이름값을 알린다. 새로운 시스템에 가장 먼저 얼리 어답터로 참여했다. 뭐 이런 내용의 효과도 있으니까 이 14개 레스토랑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보면은 월말에 결제를 한 번만 하도록 했고요. 카드를 소유한 사람에게 $5 정도의 이 연회비를 받는 것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안불안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대성공. 이 카드는 1년 정도 후에 회원이 4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당시 기준으로 굉장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너스 카드의 시작이죠. 디너가 저녁 식사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클럽은 동료, 친구, 뭐 사교 클럽 이럴 때 많이 쓰니까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동료들의 이런 모임 이렇게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사업이란 게 그런 거죠. 한 분야에서 히트를 치면은 재빨리 모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요식업계를 넘어서서 여행, 여행자 수표 기업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자카드 설립을 주도한 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여기도 뱅크 아메리카라는 브랜드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사업체가 이제 연달아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 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 카드 산업 자체가 이제 복잡다단해지고 처음에 예측했었던 이 카드 사기 사건이 아주 빈발했고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수시로 마비되는 등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1966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 미국 전역의 은행들의 제휴 카드망인 이제 인터뱅크 카드 어소시에이션이 설립이 돼요. 이 단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스터카드사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뱅크 아메리카드 이 발급은행들을 중심으로 내셔널 뱅크 아메리카드 이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오늘날 비자카드예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이렇게 산업적으로 쭉 뻗어나가게 됐고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지역, 그 다음 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신용카드가 다이너스 카드, 이게 1954년 정도에 소개됐는데 그 다음에 1966년에 영국 바컬레이즈 은행이 이 자체 카드를 발행하면서 세계 두 번째 신용카드 시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일본이 당시에 여기 재빨리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1960년 정도에 이 후지은행하고 일본교통공사가 공동 설립한 일본 다이너스 카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 산업에 들어왔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세계카드가 1969년 처음 설립된 이후 이제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BC카드사를 설립하면서 이 본격적인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 배경에 약간 좀 프로세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사들과 이 국내사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네트워크사가 이제 지역별로 약간 국제적으로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서로서로 힘을 모으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은행이나 카드 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가가 개입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좀 자생력 그리고 좀 자가 발전을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뭐 자율경제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 산업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정부가 뭐 견제 정도는 하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설립이 자유로운 탓에 지역별로 많은 사업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 금융, 돈이 들어가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규모의 이 사이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손을 잡아 나갔다. 계속 연합체를 늘려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비슷하지만 신용카드 산업이 상대적으로 늦었잖아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산업이 형성되게 됩니다. 정부에서 국내 산업자를 우선하고 좀 길을 깔아줘요.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이 해외 유명 메이커들이 직접 가맹점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불공정 거래인데 그때는 뭐 다들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봐준 그런 감이 있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카드 업계는 이 글로벌 브랜드사인 비자 그리고 마스터 여기를 중심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 큰 이 나무에 가지가 연결되는 구조니까 효율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개별 카드사들이 독자적 네트워크를 이제 각자 구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휴대폰, 핸드폰의 네트워크망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땅이 작잖아요, 토지가. 그런데 만약에 통신 3사가 계속 선을 깔아 나간다. 자체망을 설비한다. 그러면 도심 지역에서는 통화 품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저기 뭐 산간 벽지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계속 가도 가도 논바만 나오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세 군데가 모두 이 회선을 까는 건 그야말로 자원 낭비입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망을 관리한 한계사를 공유한다. 그러면 여러 카드사가 중복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날 국내 이제 카드 가맹점, 그러니까 일반 가게나 뭐 회사 이런 곳은 뭐 PC카드나 기타 이 공동 카드 업자 한 군데만 제휴를 하면은 국내 여러 개 카드사와 각각 가맹점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신용카드나 기타 카드에 대해서 좀 부연한 내용을 또 추가로 보면은 신용카드사의 경우에는 이제 고객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와 혜택의 차별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신용카드와 다른 카드의 차이점이 사실 이 부가 서비스 형태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신을 추가로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는 현금 서비스, 뭐 카드 리볼빙, 카드론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빚을 지는 그런 여신 행위의 연장선입니다. 카드사는 공식적으로 이제 금융권이죠. 이금융권. 그래서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추가 대출이 필요하거나 할 때 이 이금융권까지 가게 되는데 그만큼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편리성에 있기 때문인데 당연히 금융기관은 이쪽으로 고객들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여러 폐해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이달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거래,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용대금 명세서 업무가 월별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는 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명세가 다음 달에 한 15일 뭐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청구가 되는데 거기서 인출은 다시 좀 더 뒤에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만일 이 고객의 승인 취소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어떤 여윳돈이 생겨서 카드 대금을 선결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최종 결제 금액이 늘 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카드사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처리하는 업무인데 당연히 변화가 적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변동이라던가 아니면 예측 불허한 내용이 없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그리고 선불카드는 이 이용대금의 명세 이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신용카드를 더 밀고 있죠. 저상품으로. 체크카드를 보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용과 동시에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대금 명세라던가 선결제 이슈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물론 체크카드도 명세 자체는 발행되고 있지만 그냥 뭐 교차 확인, 뭐 크로스체크 정도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고객이 대금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서 신용카드와는 다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해요.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모두 카드사에서 취급하는데 단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카드 자체의 디자인도 신용카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은행 카드 정도인지만 확인하고 쓰는 경우가 많죠.
이 체크카드는 좀 몇 가지 의미에서 신용카드와 다른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만약에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정상 승인이 나갔다. 그러면 카드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맹점에게 이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가맹점에 주었는데 고객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돈을 안 주거나 좀 여한 경우에는 뭐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이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한 2% 정도 받았다. 그러면 체크카드는 그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겠죠. 뭐 1% 갖고 뭐 좀 피곤하다, 생각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우리한테는 각 한 건이잖아요.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매일 수십억 건 이상의 결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0.1%만 해도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체크카드가 이렇고요. 추가로 직불카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체크카드와 직불카드가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사용하면은 고객의 계좌에서 차감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바로 어떤 가맹점망을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결제망을 사용하고요. 이 말은 신용카드가 되는 가맹점이라면은 별도의 장비나 계약이 없어도 바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말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현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은 대략 400만 개 플러스 마이너스. 반면에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망이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이 은행 공동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별도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여기에 응한 가게에서만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숫자가 확 줄어들고요. 보통은 10분의 1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만 개에서 35만 개 정도로 좀 규모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큰 사이즈의 가맹점이라면은 직불카드 사용이 어렵지 않겠지만 개별 소매 상점이라면은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불편해 보이는데 왜 직불카드는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는가? 당연히 수수료 때문이고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 직불카드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수수료율이 세계 중에 가장 싸고요. 체크카드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직불카드는 명백히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방식이었지만 고객 혜택이 너무 적고 불편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좀 사용하는 시간도 차이가 있어요. 은행 이 금융결제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장에서 점점 그 점유율과 가치를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불카드. 이 선불의 의미처럼 미리 돈을 내고 사용하는 카드인데요. 그래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에는 이 잔액 개념, 그리고 선불카드에는 충전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은행이나 이 카드사가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라면 누구든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충전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금융업자가 아님에도 선불카드는 여러 주체에서 발행할 수 있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도 이 선불카드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자체 상품권을 이 종이 방식의 지류나 카드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죠. 그런데 선불카드라고 할 때보다 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계속 사업자에게 충전하고 맡기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 선불카드, 아니면은 매회 필요할 때 구매해서 사용하는 상품권, 그냥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불카드에는 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서로 다른 상품권을 사용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백화점 상품권을 이제 B백화점 가서 사용한다.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선불카드가 이런 여러 내용상 널리 쓰이는 결제 수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사업자가 모은 이 가맹점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카드사를 비롯한 뭐 많은 금융 결제 사업자가 이 분야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런데 작지만 이 성공 사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바로 지역화폐의 등장이죠. 지역화폐는 지자체하고 협정을 맺은 운영사업자가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사의 망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거나 이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적게는 5%, 많게는 10%, 어떤 특정 이슈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보조금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고객이 상당히 저렴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높아졌었는데 지역 화폐를 사용해 보신 사람은 손불 프로세스를 경험해 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여기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처를 한정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아니면 경기, 이렇게 발행 주체가 사용처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지역에서 발행한 경기 지역 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역 사회에서만 돈이 돌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은 이제 승수 효과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 발행하면 10,000원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이 돌고 돌면서 신용과 유통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이제 피와 살이 돋고 금융의 혜택을 이제 뿌리는 건데, 확실히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기본이 이렇고요. 당연히 편리하고 기술 집약적이면서 신용을 베이스로 한 이 금융산업의 총화, 카드산업, 당연히 좋은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는 항상 음의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안 좋게 사용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 카드깡,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어원이 아마도 이 카드 뒤에다가 일본어로 각계적으로 뭐 출연한다, 그런 뜻의 이제 와리깡, 여기서 깡을 떼어 보면은 전미어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깡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발음적으로나 느낌적으로나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공용어로, 통용어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가맹점 같은 데서 이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뗀 다음에 나머지 액수를 이제 캐시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뭐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 뭐 불법 대출,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현금 결제와는 다르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 카드사로부터 판매자에게 일정 기간 뒤에 금액이 들어온다, 이 점을 악용한 금융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 A가 있는데 음식점 사장 이제 B한테 100만 원어치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주고 B한테는 대략 20만 원을 수수료로 떼어주고 자기는 80만 원을 받아가는, 뭐 이런 식입니다. 당연히 허위죠. 그런데 100만 원어치의 매상이 발생했으니까 카드사는 가맹 수수료 정도만 떼고 95만 원 정도를 B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손님 A예요. 결과적으로 그 카드 값을 다 갚아야 하니까요. 물론 이 사장 B도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내야 되지만 뭐 폐업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법인을 분산시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는 너무 수수료가 높고 그 액수도 제한되어 있어서 이 카드 가맹점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 간에 좀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뭐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어떤 방식이라든가 뭐 분야를 달리해서 참 여러 가지 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하겠지만 뭐 그걸 카드사가 고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카드 대금을 이용자한테 회수를 할 것이고,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카드깡으로 수수료를 떼어먹는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해서 이 시행하는 사람을 등쳐먹는 이 전문 브로커 조직도 있다고 해요. 국내 가맹점 같은 경우를 보면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품권 구입이나 아니면 선불카드 충전 가맹점에서의 좀 단기간으로 고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빈도수가 너무 잦다거나 이런 카드는 가맹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결제 승인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좀 적다고 해요. 좀처럼 보기 힘든 승인 거절 사유라고 할 수 있어서 주로 외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해외여행을 한다거나 타지에서 갑자기 이런 승인 거절이 뜨면 정말 당황스럽죠.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해외 직구가 불가능한 미국 인터넷 사이트 아니면 교통카드 충전을 신용 승인으로 할 수 있는 일부 지역, 이런 데서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갈 때는 어느 정도의 현금 캐시를 좀 준비하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본인 명의의 가맹점에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면은 보통 이제 자기 매출 아니면 자가 매출 이런 말이 뜨면서 승인이 안 되는데 바로 이 카드깡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상품권 같은 종류를 이 신용카드로 구입한다. 이때도 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월에 100만 원 이 한도가 적용되고요. 그 이상 결제 시에는 또 승인이 거절이 되죠. 그래서 합법적인 제도로는 현금 서비스, 그리고 장기 카드 대출, 보통 카드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바로 대출을 받지만 상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수수료가 일자 대비해서 거의 폭리에 가까워요. 이에 비해서 장기 카드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는 이자가 비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고 현금 서비스보다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물론 둘 다 베이스가 이금융권 대출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점에는 뭐 동일하죠. 그리고 개별 업체 간의 카드깡은 안 되지만 이 금융기관, 그중에서도 이금융권을 낀 카드깡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법치 국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은 이 종류를 말씀드리는 게 좀 뭐하기도 한데 뭐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로 사례 몇 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식사깡이 있는데요. 식당이라던가 뭐 술집, 여기서 보통 한 사람, 총무 역할하는 사람이 현금을 걷잖아요. 그리고 카드로 긁어버리는 거. 이런 걸 반쯤 농담으로 뭐 너 카드깡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죠. 물론 이때도 이 총무가 현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카드 사용 실적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금액이 정확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조금씩 더 내잖아요, 걷는 사람이.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제 법인으로 가면은 높으신 분들의 비자금 조성에 쓰일 수가 있어요. 일명 법인깡. 그래서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어쩌다 결제 금액을 알게 됐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뭐 업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 예, 그런 센스를 발휘하라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 처음 직장 생활 할 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서장이 바보도 아니고 뻔히 이상한 게 보이는 걸 아무 말 없이 결제했다. 그러면 이미 이 차액의 일부를 깡으로 받기로 업주와 얘기가 끝나 있다. 이거를 저도 사회생활 나오면서 처음 배웠습니다. 이런 거를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게 됐죠. 그래서 괜히 현장에서 나서서 시끄럽게 뭐 어떤 주목을 끌었다가 본인이 해당 부서장한테 뭐 혼나는 예, 찍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었죠. 제 동료 한 번 이렇게 크게 혼났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서장에게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법인 깡을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이 강남카드라는 이 카드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예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영업부서의 임원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강남 지역에 좀 알록달록한 그런 유흥업소 있잖아요. 이 카드를 보여주면 결제 금액의 최고 뭐 몇십 프로까지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귀는 아주 솔깃한 내용인데 문제가 크죠. 강남 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무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뭐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이름이든 간에 휴대전화 번호만 되면 즉석에서 발급해 줬다고 해요. 가입비도 연회비도 없는 완전 공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가맹점이 강남 일대 유명 술집 이제 몇십 군데,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와 함께 이 강남 카드를 내면 결제 금액의 뭐 최소 10%에서 최고 한 3, 40%까지 이튿날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좀 뭔가 위험한 내용이죠? 그럼 강남카드 회사와 가맹점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해답은 법인카드에 숨어 있습니다. 회사 돈을 쓰는 단골을 확보해서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인데 손님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당 회사가 이런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구매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다른 손님을 연달아서 데려올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도 모 회사의 뭐 선물 세트라던가 이런 뭐 명절 상품, 기타 뭐 행사 제품들 있잖아요. 다 이 업소들과 연관된 곳에서 구매해서 그 차액을 또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서로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아주 물밀듯이 계속 발급이 됐습니다. 대신 비밀은 철저히 보장. 카드가 누구 앞으로 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강남 카드를 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카드. 간혹 이때가 좋았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싱긋 웃어주고요. 조용히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수신 거부해버립니다.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고 키워주고 신뢰해주는 회사에 등을 쳤다. 그러면 오다 가다 사회에서 만난 저 같은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건 너무나도 쉽지 않겠습니까? 뭐 계속 말하면은 뭐 범죄를 사례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뭐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물건을 신품으로 구매한 다음에 빠르게 미개봉 중고로 판매해서 현금화하는 방식, 이런 상품깡이 있고요. 또 회사도 많이 씁니다. 국가에서 나온 벤처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프로젝트의 협력 자금, 특정 물품 구입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역이용해서 만일 걸려도 비품이라고 좀 넘어갈 수 있는 뭐 노트북을 잔뜩 구매한 다음에 중고마켓 같은 데를 팔아버리는 그런 깡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상품권 깡 같은 거는 너무 기본이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폰 깡이 있습니다. 소액 결제 깡인데 최근에는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트위치 기타 이런 BJ를 통해서도 상품 깡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돈이 안 남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위험 부담을 무릅쓰면은 그에 걸맞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어야 되는데 좀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 소액 결제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이 폰 깡이라는 것인데 뭐 지마켓이라든가 옥션, 쿠팡, 뭐 기타 이런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에 차명으로 된 판매자 계정에 이 상품을 허위로 구매한 다음에 소액 결제 대금을 받아서 현금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좀 핸드폰 소액 결제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충전한 다음에 자기 현금 계좌로 받는 뭐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결제 수단에 따라서 환불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아마 불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어쨌든 이 범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기 때문에 또 어떤 좀 허점을 아마 찾아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장 가맹점은 뭐라 유명하죠. 그러니까 단말기만 설치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 유흥업소 매출 중에 개별 소비세를 탈루하거나 아니면 뭐 사용이 금지된 법인카드를 가진 고객이 공금으로 유흥업소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요금을 결제하기 위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키면은 처벌 이외에도요. 카드깡 업자에게 지출한 수수료까지 이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영수증을 정당하게 가맹점으로부터 발급받고 내역을 구별해 놓았다면 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이 봉사료까지 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당히 센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좀 법인화된 게 이제 제약사, 그리고 병원 이쪽을 상대로 한 카드깡도 많이 있었죠. 이때는 증빙이 남지 않도록 상품권은 모바일이 아닌 철저하게 종이, 이 지류로만 구입해서 좀 내역 없이 영수증을 뽑을 수 있거나 상품권을 사도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영수증 처리가 되는 곳, 여기 상품권을 사서 되파는 그런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인깡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영업사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수차례 역 단위로 사요. 그래서 상품권 본사 규정보다 많은 할인을 받고 이를 사고 팔고 돌려서 매월 억 단위로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이제 남는 수수료를 굉장히 낮은 좀 박리담회를 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팔아서 500원 뛰는 뭐 그런 장사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진 레이트가 작지만 이거를 엄청 많이 팔면 또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대신에 증빙을 남기지 않고 큰 금액을 한 번에 깡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거래에서는 상품권은 없고 결제만 찍히고 바로 현금으로 주는 그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계좌 이체도 안 해주는 뭐 이런 좀 갖가지 방식으로 또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이런 쪽에 발맞춰서 계속 좀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2010년에 보면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있었고요. 2016년에는 김영란법, 이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이 시행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 작성 그리고 국제표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이 ISO 37001인데 이런 내용들을 좀 계속 만들어 오고 도입해 오면서 나름대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익이 있는 곳에 리베이트가 있다고 할 정도로 부패의 사슬은 굉장히 깊고 굵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거짓말과 범죄의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으로 씁쓸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내용이 이렇고요.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간편 결제 시장을 바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범용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산다. 그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액티브 X를 설치해야 되고요. 신용카드 정보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를 계속 입력을 해야 결제가 완료돼요.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오래 걸리기도 하고 도중에 결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금융거래 시에 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됐고 간편송금이라던가 간편결제라던가 이런 신종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페이 서비스가 나왔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기타 등등 무려 수십여 개 이상에 달하고요. 현재는 지금도 말하는 도중에 새로운 게 나올 정도로 국내에서 아주 호황리에 서비스 중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모든 카드가 간편 결제가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들, 보통은 이제 핀테크 업체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빅테크 기업들인데 각자의 플랫폼에 더 많은 카드를 탑재하기 위해 서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좀 빠르게 보완하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왔죠. 최근 몇 년 사이를 보면은 자체 포인트 선불 결제 아니면 후불 결제 이런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권의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카드사들, 자사 카드만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폐쇄적이고 옛날적인 형태죠. 그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각각의 카드 앱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귀찮고 싫죠. 이런 상황에서 이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후가 되면은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상위 3개사가 75% 이상의 고객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는데 다 아실 거예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그래서 여기에 들지 못하는 이 군소 페이사들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은 2022년 3년 기준으로 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이 하루에 이제 7천억에서 8천억까지 지금은 그 이상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아닌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간편결제 시장을 잠식한다. 카드사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빅테크의 간편결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래도 어차피 카드사를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빅테크사와 카드사는 서로 유닛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은 몇 가지 우려사항이 발생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다 좋아요. 좀 심할 경우에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아니면은 좀 은행권과의 연동을 위해서 빅테크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케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기업들의 높은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 그리고 카드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제 점점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케이스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금융망에서 이탈한다는 건데 과거와 달리 모바일 중심으로 이 금융 서비스가 옮겨가니까 이제 고객들이 얼마나 더 자주 더 많이 앱을 이용하는가 이게 중요 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카드사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어요. 그냥 계속 고객의 잔고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만 체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헤게모니가 점점 이 기술 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카드사들도 완전히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은 각각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합쳐서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고 강화하고 있는 이유, 이 고객 유입을 늘리려는 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익숙해진 이 고객들을 새로 이쪽 망으로 다시 끌어온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고민은 앞으로 계속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테크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고객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나중에 기술 기업과 이 카드사가 맺은 기존의 제휴 관계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해당 카드 사용률이 낮아지거나 여러 경우에서 항상 카드사들은 의뢰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금융권 카드사가 의뢰 위치에 처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의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제 A 테크 기업, 뭐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사의 이 간편결제 시스템 안에 1, 2, 3, 4, 5, 6, 7, 8 은행카드 뭐 이런 이제 카드사들이 입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A 기술 기업이 어떤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특정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래서 기존에는 1등이었던 1번 카드 말고 저쪽에 한 7번 카드 사용을 유도한다. 그러면은 고객들은 어차피 이 플랫폼의 앱에 있는 카드 중에 결제 카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위가 바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제망의 헤게모니는 테크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코너에 몰리게 된 카드사들이 이제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카드사들이 연합해서 내놓은 서비스가 바로 오픈페이예요. 오픈페이를 보면은 카드사들이 이제 자기 회사 앱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카드사 앱을 통해서 결제하려면 해당 카드 앱을 써야 하는 게 뭐 당연했잖아요. 그렇게 만약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각각의 카드 앱을 따로 설치해서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페이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는 주로 사용하는 카드 앱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 뭐 사용 내역 조회 이런 걸 좀 부가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었죠. 그런데 뭐 당연히 잘 안 됐고요. 카드사들의 합류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중소형 카드사들이 대형사에 가뜩이나 없는 고객을 더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뭐 당연하겠죠. 여러 개의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형 카드사의 결제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중소형이나 뭐 마이너 카드를 굳이 등록해서 사용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아직 불편한 점이 많은데 오픈페이에 등록된 다른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한다. 그럼 해당 이용 내역을 볼 수는 있지만 이 앱 카드가 아닌 실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른 카드 앱을 설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카드사가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도 해당 카드 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뭐 결제 이외의 기능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좀 상당히 힘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뭐 카드사나 아니면 뭐 결제망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다. 그래서 어떤 제로 베이스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차라리 쉽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다 얽히고 설킨 이 무언가의 산업에서 또는 무언가의 상황에서 이거를 좀 실타래를 푸는 건 정말이지 어려운 문제예요. 게다가 이 금융의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첨단 산업과 싸우는 이 카드사의 상황도 어렵지만 이 카드사에서도 가장 핵심 인력들이 서로 자신의 최고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무한 이기적인 그런 전쟁을 하는 분야잖아요. 여기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나오기는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금융권이 계속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간편 결제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혁신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전자 결제는 무조건 과정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단계가 하나라도 많아지면은 위기를 맞는 게 당연하고요. 조만간 퇴출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과 가입 회원 수의 이 파워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삼성페이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미 삼성페이의 대부분의 카드를 등록해 놨겠죠? 그러면은 온 오프라인에서 편하게 결제가 가능하고 부가 서비스는 물론이고 적어도 이 결제라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은행들이 연합했다, 뭐 오픈페이를 만들었다. 당연히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니면 삼성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도 비슷하겠죠. 빅테크 업체들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고 앱과 연동해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또 기타 서비스가 무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자체 게임들을 무료 이용하게 하는 무료 다운로드를 하게만 만들어도 완전 남는 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결제망과 기존의 금융망을 갖고 있는 이 카드사들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나 카드사들의 경우를 보면은 너무 안정적인 산업을 좀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손해를 보지 않는 산업들.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IMF 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리한 대출이 나가서 어려웠던 거지. 돈을 벌 때는 자기들끼리 성과급 전치를 화끈하게 하고 돈을 못 벌거나 좀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정부의 구제금을 요청하는 누가 그런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굉장히 쫀쫀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 어떤 혜택 이런 거를 선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파격적인 뭐 옵션을 제공한다던가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더 쓰던가 자기의 이익률을 더 낮추든가 아니면 단기간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마이너스를 볼 각오를 하고 뿌려줘야 되는데 이런 시장의 압력에 아직까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벌고 싶고 절대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이 금융권의 이 쫀쫀한 사업 마인드 저는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금융권이 위주로 한 이 오픈페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이 이후에도 기존의 금융망에서 나오는 어떤 서비스는 장기적으로도 그 비전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도 들어왔잖아요. 앞으로는 애플페이 뒤를 이어서 여러 다양한 이제 해외 페이, 해외 서비스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기존에 이제 금산분리라고 해서 이제 금융과 산업을 서로 침범하지 못하는 정확하게는 산업 자본이 이제 금융 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 같은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망 그리고 이 테크의 진화에 의해서 다 없어질 겁니다. 유명무실해질 거예요. 지금도 뭐 은행은 갖고 있지 않지만 변칙적으로 보험사 등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자체 그룹의 은행망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금융 결제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계속 밀고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거를 막는다. 그럼 한국의 주력 수출품도 그쪽에서 리젝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치열하고 저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가 그런 국가적인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서 이 책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책에는 이제 뭐 코인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있는데 코인에 대해서는 이전에 뭐 몇 번 하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 메커니즘을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사기 사건이 터지고 있고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효용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뭐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뭐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요.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숨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잠깐 벌었다가 연락 두절된 사람 뭐 두어 명을 제외하고는 결국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안전성도 없습니다. 화폐나 아니면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뭐라도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최초 금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신용으로 바뀌었는데 뭐 사실 이것도 불안불안하지만요. 그런데 코인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탈권력화라는 기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나 금융기관 아니면 뭐 기타 제도권의 담보, 보증 이걸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어떤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코인 거래소, 기타 코인 시장에서 사기 사건이나 좀 금융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정부를 성토해요. 애초에 그걸 알고 간 탈권력화, 탈중앙 집권화의 이 산물인데 이제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뭐 잠깐만 보겠습니다. 최초 또는 이제 퍼스트 무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비트코인. 그리고 이걸 위시한 몇몇의 글로벌 코인.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 있다. 그럼 몇천억 하죠? 그럼 이전에 없던 가치가 새로 생긴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저는 비트코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못할 것도 아니죠. 더욱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검은 돈의 유통은 언제나 환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범죄자, 마약 카르텔, 뭐 범죄 집단 기타 등등.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위권 밖에 있는 코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담보로 하는 것인가? 그야말로 명성조차도 없잖아요. 폭탄 돌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이 화폐 가치가 있다는 사람들의 논리.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도 만들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만들고 윗집 아랫집 뭐 그 아랫집 그리고 저기 각종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코인을 만든다.
그럼 다 코인이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만 가치 있는 코인이 된다고 답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여기서 초반에 약간의 거래량만 조작하고 좀 펌핑을 한다. 그럼 어느 정도 한정된 시간에 속여 먹고 한탕 치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은 좀 바뀌고 있지만 바로 이것이 시장을 컨트롤하고 룰을 유지할 어떤 기관이 없는 이 코인 시장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 거래소를 상당히 믿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선두권 코인 거래소가, 그것도 글로벌 몇이 하는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사기와 같은 행각으로 무너졌는데, 코인 시장이 건재한 것도 사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코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에는 시대가 여러 가지로 이쪽에 들어와 버린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항해서 각국 정부가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말이 좋아 디지털 화폐, 디지털 코인이지 정부 발행, 그러니까 정부 화폐 좀 다름 아닙니다. 그럼 과연 이 결제 시장에서의 코인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야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좀 잘 알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이 결제에 관한 책을 좀 살펴봤는데, 들어와서 읽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좀 저랑 관점이 다른 내용이 많이 있었고, 좀 새로운 부분을 좀 배운 내용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왜 세상의 권력자들, 셀럽들, VIP들, 그리고 국가와 정부 기관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 남은 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쩌면 필수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이 책을 읽고 난 지금 결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